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온갖 이상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판사 지귀현이 고급 룸사롱을 다니면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지귀현의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이 조금씩 해석됐습니다. 아하, 그랬구나. 이런 짓을 하고 다니면 정보나 사정기관에서 반드시 포착이 되죠. 이걸 이용해서 지귀현을 협박했고 그런 일을 꾸민 게 아닌가?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니까요. 공직자가 그렇지만 특히나 법관은 명예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함부로 안 만나고 특히 사건 관계자는 일절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거의 원칙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세워지면 그동안 감춰졌던 온갖 추악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드러날까 벌써부터 약간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촉촉한 목요일입니다. 찰스 정님, 호주 퍼스에 사시는 분인데 백운경커님, 호주에서 투표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찰스 정님 사랑합니다. 21도 한라사님 아주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백운기의 정어리TV 멤버십 선물 20개를 쏘셨습니다. 와, 21도 한라사님 감사합니다. 한라사님 덕택에 정어리 마크 달고 들어오시는 분이 또 20분 늘어나시겠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실시간 동접자 좋아요 우리가 띄워놓고 있는데요.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선 때까지 80만 돌파하고 곧 이제 100만 정어리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정어리가 모이면 나라가 되살아납니다. 예, 100만 정어리 항상 외치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오늘은 뭐 보여줄 거 없어요? 오늘 또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재명 후보 출정식에 제가 들고 간 피켓을 갖고 왔습니다. 네. 국민이 먼저인 잘사니즘. 행복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이게 이 국민 먼저인 대한민국 잘 사는, 이게 사실은 잘 사는 위원회가 민간 모임입니다. 근데 민간에서 시민들이 잘 사니즘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선대위에도 잘 사니즘 위원회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으니까 어떤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으로 전국 잘 사는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선대위는 선대산의 잘 사는 위원회 이름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먹사니즘을 넘어 잘 사니면 말이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채택하는 거. 선대위 공식 조직일 뿐만 아니라 그냥 시민 모임으로 잘 사니즘 위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출근식 때 제가 받은 피켓인데 월요일 날 이재명 후보 출정식 할 때 제가 다 이거 갖고 와서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어디서 나온 피켓이냐. 그래서 민간단체 만든 피켓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잘 압축되어 있잖아요. 국민이 먼저인 잘 사니즘, 행복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일부 기득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국모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영화 배우가 소개하니까 훨씬 더 잘 와닿네요. 요거 하나만 더 하는데 또 있어요? 빛의 혁명본부라는 예. 이재명 선대위 산하에 노동시민 일반 서민들이 연계한 조직이 있습니다. 선대위인데 공동조직인 거예요. 시민단체, 노동단체, 서민단체들. 지금 국회에서 출범식하고 있는데 저보고 꼭 와달라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저에게 정어리TV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 100만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다 우리는. 100만 가자. 예. 지난주에도 아니죠. 이번 주에도 슈퍼챗 쌌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날 그 전화 그 다음 날 읽어줬어요. 아, 다음날 읽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임세현 소장 추종자 그룹이 또 예, 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인사님 또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천대 법원행정처장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직위원 이름을 꺼내진 않았어요. 어떤 판사가 룸사롱에 가가지고 뭐 몇백만 원씩 접대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 판사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이? 근데 그게 직위원이라는 겁니다. 이야, 그걸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놈이 뭔가 약점이 단단히 잡혀서 그런 것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어제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일반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처장님도 그 권한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죠. 예.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이야, 사진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직위원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지금도 룸사롱 있나 봐요. 반란주점 내지는 룸사롱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여성 접대원들이 함께하는 곳, 뭐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이 나중에 밝혔죠. 시점 작년 8월 사진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장소 그리고 거기에 참석자 이게 직위원을 포함한 참석자 이 정도의 사진은 지금 있는 걸로 예.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지금 공개한 사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아직 직위원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 룸사롱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단란주점 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왼쪽에 보면 약간 허름한 무슨 지하실 창고 같은 그런 문이 보입니다. 예. 이걸 보면 입구는 허름하게 해놓고 안에는 호화롭게 꾸며놓은 그런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입구를 떠나서 그 예약된 손님만, 그 아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1인당 술값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뭐 100만 원이면 수백만 원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술 접대를 받았다 그러면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바로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 뇌물죄까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뭐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3월 8일 윤석열 탈옥 사건 그 사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직위원 판사 이름이 뜨자마자 그때부터 직위원 판사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때부터도 다 이제 기자들도 뭐 취재를 열심히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직위원 판사 이름이 나오자마자 밤의 공보관이다. 공보 판사라고 그 법원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브리핑하는 공보 판사라고 있는데 이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는
별칭으로 밤의 공보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혹시 연결이 되어 있나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 그 사진이 이제 뭐 지경 판사의 얼굴이 직접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 출입문이 있는 저곳과 내부 실내 사진이 있는 거죠. 사실 저 출입문 사진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저게 뭐야? 저게 뭔데? 라고 하지만 들어가 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저게 어디인지 그리고 저 위에 혹시 CCTV가 있어서 나를 찍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소름 돋는 사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도 뭐 다 나오네요. 뭐뭐뭐뭐뭐뭐망. 네 글자. 네 글자예요? 네 세 글자였다가 세 글자로? 글자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아, 원래 네 글자였어요? 네, 네 글자였다가 세 글자로 변경을 했고 언제 주인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 그래서 일이 있는 뒤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뀐 주인은 자신이 없었던 시절의 사진이고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작년 8월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판사들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정도 되면 사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체크가 될 수도 있지요. 중요 재판을 맡고 있다. 당연히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지들 주요 사건의 판사들 뒷정리를 다 하고 정보를 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뒷정리해서 그게 징계 사유 중에도 그것은 굉장한 위험한 짓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지적이 있었고 징계사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법원 사찰 논란이 있었는데 그 솜씨로 야 내가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배정될 가능성이 있는 특히 지기현은 그때 당시 이미 재판이 시작돼 있었잖아요. 뒷조사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따르는 국정원 전직 무리들이 있을 수 있고 정치검찰 전직 무리들이 있을 수 있고 검찰 수사원들도 일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걸로 협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들이야 저런 데 많이 다닌다는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부임하면 뭐 동네 업자들이 바로 뭐 영감님 하면서 근데 판사들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도 저런 건 소재가 안 나올 정도로 조심조심하고 산다고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더 나왔다. 그럼 저는 분명히 정보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 업자들이 제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중에는 업자가 여러 명인데 한 명은 이번에 격분해서 윤석열 풀어주고 이쪽에 제보했다지만 그중에 한두 명은 야 지기현이 이렇게 나랑 놀았으니까 윤석열 비하하는 나름 활용해라 이렇게 줬을 수도 있죠. 근데 판사들이 저런 데 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차근차근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검찰 내에는요 판사든 아니면 뭐 변호사든 뭐 검사든 또 다른 공무원들도 흔히 말하는 뒤가 캥기는 행동을 캐내고 잡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내놓고 정보를 취합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였던 손준성이가 책임을 맡았던 이름도 거창하죠.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범정이라고 하는. 이게 과거 정권에 과거에 박정희 시대에는 중앙정보부, 전두환 시대에 보안사 이들이 행세하고 했던 그 정보를 취합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에게 협박하고 이걸 미끼로 굴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 범죄정보기획관실이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굳이 이 출입을 해서 뭔가 꼬리가 잡히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경찰에 뭐 이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정보들이 범정실의 캐비넷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판사들이 조금 삐딱하게 판결을 내릴 것 같은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검찰에서 뭐 여러 채널로 이를테면 뭐 흔히 말하는 연수원 동기 아니면 뭐 지인 슬쩍 보내가지고 뭐 이거 깔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전에 굳이 깔까까지 하기도 전에 요즘에도 거기 잘 다니고 있어 뭐 단란주점 잘 뭐 다니고 있대 이 한마디만 하면 그걸로 그냥 굴복한다. 이게 영화 속에만 나오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정실 여기까지 이번 기회에 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그렇죠.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공직자들은. 근데 특히 판사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랬을 때 적어도 나는 뭐라고 해도 떳떳하고 당당해 이런 정도가 돼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반란 수개를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을 풀어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자를 풀어주고 또 재판정에 나오는데 지하로 이렇게 모시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죠. 이걸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짓을 계속해요. 어제는 노상원이 김용현이 이런 사람들 내란 사건 재판을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다 지기현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이 지금 내란 사건 관련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자한테 이걸 맡겨도 되는가? 왜? 정말로 중요한 재판 아닙니까? 내란 우두머리와 그 주요 가담자들을 벌을 내리는 그런 재판인데 이런 상식에도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놈이 계속 그 재판을 한다면 그 재판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 그럼 뭔가 있는 거죠. 어제도요. 이걸 비공개로 해요. 비공개로. 왜 비공개하냐? 뭐 군 높이 뭐 있었고 뭐 그랬으니까 국가 주요 안보 내용들이 이거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헌법에 신유진 변호사님. 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죠. 맞습니다. 공개 재판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5번째 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왔던 지기현 판사가 어제는 방청석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분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사실은 법정에 방청객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언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가 방청객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보고 하는 말이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증인신문이 끝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어제 태세를 전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꼭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가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은 한 발씩 물러서고 꼭 그런 짓을 해요. 이번에도 그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헌법 190조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 그 이유가 뭐냐? 따지니까 뭐 국가 중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지금 현직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거든요. 군사법원조차 공개 재판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군사법원은 오히려 공개하고 있는데. 군사법원이 공개를 하는데 이 민간법원에서 공개를 안 하면서 감싸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지기현 판사 행태를 종합해 보니까 이제 뭐가 약간 좀 뭐 참 이상하다. 전현직 판사들을 물어보니까 옛날에 꼴통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너무 이상했다는 저도 증언을 여러 군데 청취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수차례 업자나 이해관계인한테 접대를 받는데 그게 딱 코가 끼어 있다. 그렇죠. 처음으로 시간 계산으로 풀어주고 윤석열을 모든 재판을 비공개를 하려고 그러고 했고 지금까지도. 그다음에 지하 통로로 다니게 만들었고 심지어 윤석열 사진 촬영도 못하겠잖아요. 방송 촬영. 이게 다 뭔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예 발목이 깊숙이 잡혀가지고 뭐 나중에 판결까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내란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자기가 야 내가 지금 이만큼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좀 비밀을 해달라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솔솔 나버려요. 네. 쟤는 항상 음모론을 배격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는 건강한 음모론도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합리적인 추정이라든지 추론. 지금은 지기현은 저는 모든 게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그
룸사롱 비밀 해동 그것도 여러 차례를 하는데 본인이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돈도 한 번도 가격 술값을 안 냈다. 이것과 연동이 돼 있지 않나. 그 재판 공개 원칙 관련해서는 헌법 109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아니라 이 군사법원에서는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직위원 판사가 자신이 결정으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안녕질서를 위해서 이거를 비공개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법원이 비공개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군사법원이니까 한 수 접어줄 수도 있지만 군사법원도 공개를 하는데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번에 이제 왜 비공개합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를 삼고 군인권센터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런 말을 했대요. 빈대 잡자고 초가 3간 태울 수 없다. 그러면 내란이 빈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직위원 재판부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공판에서 군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는 핑계로 빈대 잡자고 초가 3간을 태울 수 없다는 회개한 주장을 하며 윤석열 재판마저 비공개로 진행할 의지를 비쳤습니다. 내란죄 재판에서 군부대 위치가 왜 증인의 입으로 확인되어야 합니까?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죄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그때 이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재판이라면 친위 구테타 당일 의회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707과 특전사, 수방사 병력들을 모두 생중계한 방송사와 언론사를 모두 군사기밀 누설죄로 고발하십시오. 왜 이 행위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게 군사기밀입니까? 핑계를 댈 것이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있냐. 이렇게 비유를 갖다 댑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즉자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법원 행정처 그러니까 법관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직위원 판사가 수석 역할을 하는 합의부 네. 구성을 보니까 이번 재판 전에 물론 정기 인사 때 했겠지만 그 전에는 직위원 판사와 거의 한 기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네. 비슷비슷한 부장판사들로 구성이 됐더만요. 그러면 서로 의견 내놓는데 이렇게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의견 독주를 못할 텐데 지금은 한참 새까만 좌우 배석 후배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공개 문제, 그다음에 지난번 윤석열 탈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날짜와 시간 해괴망측한 논리로 그걸 풀어줬던 그 사태 때도 그렇고 이런 직위원이라는 부장판사 혼자 이 독단적으로 지금 결정들이 내려지는 게 가능한 구조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줬느냐 그 점도 이 천대엽 행정처장 아마 해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병철 변호사도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예. 원래는 대등재판부였다. 네, 대등재판부. 서로 비슷했는데 지금은 지난 2월 달에 인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새까만 후배들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직위원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신주지 변호사님 네. 대체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네. 그 피고인이 또 이렇게 변호사 찾아뵙고 선임 의뢰할 때 네. 변호사들은 되게 이제 법조인 명부 같은 거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뭐 했고 파악하죠. 네, 한국 법조인 대관이라는 게 있고 그 기수랑 고등학교 뭐 나오고 사실 거기 뭐 취미도 기록되는 경우가 있고 뭐 종교라든지 이런 것까지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출신 대학 그리고 뭐 로스쿨이면은 로스쿨 몇 기, 연사본 연수원 사본 연수원 몇 기 이런 것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재판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변호사를 뭐 선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그렇게 소개해주는 전문 브로커도 있고요. 사실 이 한국 법조인 대관에 보면은 모든 그 법조인의 어떤 최소한의 출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인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 때 판사들 뭐 사찰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뭐 해놓은 정보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기술도 노하우도 있을 텐데 윤석열이 지금 구속이 처음에 됐을 때 김건희가 가만 놀고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일당이 쉬고 있었겠습니까? 윤석열은 그 안에서 그냥 잠만 잤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난리를 쳤을 텐데 네. 야 지금 내 담당하는 판사 그거 있는 대로 다 털어봐 이러고도 남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애초에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던 무조건 그쪽으로 하자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뭐 체포적부심 이런 것도 다 무슨 이게 이의제기 신청 이런 건 사실 법에 존재하지 않는 절차인데도 그거를 서울중앙지법으로 하고 계속 중앙지법을 노래할 때부터 중앙지법에만 가면은 뭔가가 있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서부지법에서 다 해도 중앙지법으로 가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의심이 됐고 이런 것이 지금 결국 지휘현 판사를 만나서 진짜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결정을 하고 지기현 판사를 지금 뭐 나오는 의혹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는데 저는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거를 전혀 몰랐을까?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사실 3월 8일 때 바로 윤석열 풀려나자마자 지기현 판사에 대한 이해가 돌았는데 그 전에도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라는 말을 굳이 앞에다가 붙였어요. 그런 거에 비춰보건대 지기현 판사도 자신의 약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 조희대하고 한덕수가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특검하면 조희대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그런 거 다 털어보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요즘에 좀 설레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9일. 야. 이제 19일만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요. 이게 그 지기현 판사가 정말 이상한 게 제가 다시 한번 전현희 판사들에게 취재한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약간 스마트하고 괜찮았는데 이번 결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얘가 극우교회를 다니나 제가 이렇게 직접 판사들한테 들은 거예요. 하도 전현희 판사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결정을 하려면 완전히 정광훈 패거리 정도나 전한길 패거리 정도 돼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이비교회를 갔나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전현희 판사들이. 그 정도로 납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 룸사롱을 중심으로 했던 발목이 깊이 잡혔거나 그 윤석열이 그때 판사 사찰할 때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냥 학맥, 인맥 이런 것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요. 뭐 누구랑 특수관계라는 등 뭐 성향이 어떻다는 등 이런 게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부장판사니까 조사를 상당히 했을 수 있고 그걸로 거래나 협박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근데 이거 한마디만 제가 추가해드려요. 예. 어저께 나온 뉴스 아주 공교로운 거 5월 14일 관보에 게재됐습니다라고 살짝 나온 뉴스 보셨어요? 라임의 김봉현에게 술 접대 받았던 검사랑 술 접대 받았던 3명의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어떤 내용인지 보셨습니까? 한 명은 뭘 받았고 2명이 견책이던데.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예. 이름을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예. 나의엽 수원지검에 지금 있나 봐요. 검사. 정직 1개월. 예. 그리고 접대 받았다고 한 금액을 겨우 계산해가지고 110만 원. 그래서 이거의 3배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 그리고요 나머지 둘은 유효재 지금 인천지검에 있답니다. 검사. 그리고 임홍석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는데 이자들에게는 견책 그리고 접대받은 66만 원 징계 부과금 딱 이것만 부과했어요. 이 사건 터진 게 2018년 그러니까 접대를 받은 게 2019년 7월이랍니다. 이걸 그 라임의 김봉현이라는 자가 2020년 10월에 폭로했거든요.
그리고 궁지에 몰리니까 그때 기억나시죠? 99만 원 계산해가지고 예. 99만 원 아래로 접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1, 2심에서 또 무죄 받았잖아요. 그걸 대법원이 정말 부끄러우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그게 어저께 관보에 게재가 된 게 겨우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기현이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아까 윤리감사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무 배제부터 시키는 게 우선순위죠. 그리고 나서 설사 징계에 나서도 아마 이 정도 지네 내부에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이건 그냥 감싸기밖에 안 하는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법개혁이 절실한가 예. 보십시오. 지기현이가 입장을 내놓았네요. 필요하면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 입이 없나요? 입이 없어? 왜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혀요? 당장 법복을 벗어야지요. 저런 자가 판사로 있으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일단 무슨 판결해도 우리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기현 씨가 판결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 뭐 이렇게 저 도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인정하네 인정해. 본인이 지금 다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입장을 낼지 이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지금 실시간 동접자가 23,000명을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된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일부러 안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자존감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로 앵커님이 보면 좀 읍소하면 재미있으면 또 네. 그게 빠져가지고 좋아요 누르는 맞아요. 거를 깜빡을 하시는 너무 거 재밌어서 깜빡하나. 안진걸 소장님 나올 때 특히 그래. 아, 예. 제가 너무 재밌어요. 제가 오늘 우리 뱅구TV를 위해서 어제 이발까지 하고 왔습니다. 예, 목욕제계도 하고요. 예. 오늘 아주 엄청 산뜻하고 예, 좋으십니다. 예. 이제는 뭐 예. 그 멜로물도 출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응원가를 윤일상 작곡가님 있잖아요. 천재 작곡가 예. 히트곡이 100곡이 넘는 그분이 이제 작사 작곡 편곡을 하고 새로 예, 응원가를 노래를 녹음을 할 때 신임 변호사 제가 코러스로 참여해서 신임 변호사님은 개그맨 낙방했던 고통을 이번 코러스 가수로 데뷔하는 기쁨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이 개그맨 예전에 지원했었어요? 개그맨 낙방을 네,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학생 때 오.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개그맨 시험에 MBC 공채 시험에 지원을 했다가 그러셨구나. 예선에서 바로 탈락이 됐습니다. 어쩐지 이렇게 뭐 우리 정어리 뭘 상품 소개하실 때 보면 끼가 팍팍팍 넘치시길래. 그러니까요. 예능감이 또 넘치고. 그러면 그때 뭘로 도전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그때 이제 90년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네. 저는 유머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모장이라고 남자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으면 안 되지. 뭐 김건희 좀 약간 느낌. 가모장? 가부장제라고 하잖아요. 가부장인데 가부장. 가모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으면 안 되지라고 이제 그런 어떤 꽁트를 보였는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 얼굴이 싸늘해졌어요. 질색을 하시면서 가부장을 풍자해서 가모장. 어디 그러면은- 오히려 남자들이 밖으로 나돌지 마라 가모장 그렇죠. 목소리를 살림이나 가둬놓겠다. 잘하고. 아이템이 좀 시대를 그랬는지 앞서갔네. 시대를 앞서갔는지 네. 우리가 지금 한번 다시 평가를 한번 해보게. 네. 그 꽁트 일부분만 한번 해보세요.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요, 진짜. 그 주제만 기억이 나고 네. 대사라든지 그런 거는 너무 이제 30년 전이어가지고. 예, 여러분 얼른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정말 희생적으로. 저는 머리 10번 깎으면 한 번 공짜로 주는 데서 깎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한 7번, 8번 스탬프 찍을 때는 막 마음이 설렙니다. 예. 이제 앞으로 2번만 머리 더 깎으면 한 번이 공짜다. 예. 머리가 너무 늦게 자라는 거예요. 빨리 자라가지고 빨리 이발해야 되는데. 정말 B로 시작하는 이 남성 전용 이발소 10번 하면 한 번 공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지역 카페 예. 사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럼요. 네, 지역 카페 요즘에 많이 챌린지하고 그렇죠. 릴레이하고 지역 있는데 앞에 진짜 너무 좋은 정책이죠. 예. 예. 자, 벌써 12,000명 넘게 역시 우리 정어리님들 최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이제 2주가 되면은 여론조사 공개를 못 하니까 그 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쓸데없는 여론조사는 안 보고 MBS는 여러 군데가 참여하죠. 전국 지표조사니까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27, 이준석 7 이렇게 나왔고요. 무응답이 아직은 16%입니다. MBS 조사인데 여기 이제 보면 당선 가능성도 물어봤어요.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68, 김문수 19, 이준석은 1%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면 이제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뉴스원 한국 갤럽이 조사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지지도인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거 이제 12일부터 13일 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었지요. 51, 그리고 김문수가 31, 이준석 8 이렇게 나왔고요. YTN하고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걸 보면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33, 이준석 7. 동아일보 여론조사도 한번 볼까요? 동아일보 여론조사도 50%가 나왔네요. 49.7. 그리고 김문수가 29, 이준석 7. 거의 뭐 지금 이런 구도로 지금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혹시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탈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윤석열이 탈당하면 뭐 그게 조금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까? 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준석과의 단일화는 이준석이 단일화해서 이익 볼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유익 있게 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 그 여론조사 중에 한국 갤럽이 14일 날 조사한 것 중에 뉴스원이 의뢰한 건데요.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후보는 누구인가요? 1위가 이준석, 2위가 김문수. 네, 이재명 후보가 꼴등을 했습니다. 비호감도에서는 꼴등을 했는데 무엇보다 비호감도 67%로 진짜 압도적인 1위가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62%로 김문수고요. 이재명 후보는 비호감도는 49%. 이 과반도 안 되고 5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호감도 1, 2위가 합치면은 비호감도가 더 높아지고 시너지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비호감이다. 비호감과 비호감이 뭉치면 그 시너지는 폭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1 곱하기 1이었고 1이었는데. 네, 비호감도는 근데 상승. 김문수, 이준석, 저는 이준석이 응하기가 절대 없다고 보여요. 굉장히 얍삽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단일해가지고 박빙이나 됐으면 봐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할 텐데 만약에 그래도 격차가 발생하면 오히려 아무 도움이 안 됐다 이러면 지 스크래치만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은 합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만의 실은 0이 되는. 네, 비호감도. 오히려 비호감이 더 증폭돼 버리는. 그렇습니다. 비호감과 비호감이 합쳐져 가지고. 이준석은 사실은 단일화한다고 해서 자신의 몸값을 뭐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지금 국힘에서는 뭐 집토끼에 굉장히 연연하고 뭐 확장성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 여기서도 완주를 해서 10% 미만으로 딱 완주를 하는 것이 또 저의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윤석열이 탈당하면 뭐 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와서 탈당한들 그게 뭐 아니 윤석열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란 세력과 손을 끊겠다 뭐 이런 선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은 석동현이를 무슨 뭐 시민사회 통합위원장으로 선대위 위원장에 임명을 하지를 않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윤석열하고 어떻게 손을 끊겠다는 거예요? 정호영 있잖아요. 5.18. 야, 그건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광주 학살의 주범. 사실 전두환 노태우하고 거의 뭐 3인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전두환 다음 노태우, 노태우 다음에 정호영이 국회의원 대통령 해먹는 셋이서 그자를 또 고문을 위촉했다가 문제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극단 폭동세력 그 자체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정호영이 살아있었나 봐요? 그것도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일단 그런 사람들을 석동현, 정호영 뭐 그다음에 지금 캠프에 전광훈 세력의 그림자가 가득하고요. 전광훈 세력은 합당하자 이놈들아 하고 막 계속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글쎄, 저도 그 대목을 네. 김문수라는 후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가의 결정적인 모멘텀 영어로 그 뭡니까? 국회에서 네.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전부 계엄에 대해서 사과 인사할 때 김문수 혼자 앉아 있었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갑자기 저 김문수가 우리의 대안이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김문수는 그 전에 이미 정광훈에게 가서 고개 숙이고 정말 뭐 그냥 조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총선 때 정광훈 세력들이 국민의힘에 뭐 대거 입당을 했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여론조사 할 때마다 그들이 굉장한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는 전광훈의 아바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세력은 윤석열, 김문수, 전광훈 이 3자 간의 연합 이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중도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저는 여론조사 중에 어떤 걸 주목했냐면요. 아까 그 쫙 얘기해 주신 거는 최근 한 이틀 내지는 사흘만 딱 실시한 여론조사들이잖아요. 전화 면접도 있고 ARS도 있고 비슷비슷한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 조금 폭을 넓혀서 한 7개월 정도 진행된 287개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걸 MBC가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오는 숫자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재명이 51%, 김문수는 33%, 이준석이 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렇다 치고 김문수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 33%는 우리 사회에 벌써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극우,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뭐 국민의힘의 그 이후에 보인 여러 작태에 대해서도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세력이 저는 이 정도 된다라는 생각에 우선 한번 놀랐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 있는 51%라는 거는 이미 중도 성향의 세력들이 계엄만큼은 정말 용납을 할 수가 없다. 계엄에 대해서 이미 고개를 돌리고 그게 탄핵으로 가고 그게 그 숫자로 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재명 후보 득표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특히 54% 넘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55%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2부에 이병철 변호사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최고 득표가 51.4%인데 이번에는 그걸 넘을 거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디 SUNMA 쓰시는 분이 제가 이제 선망가, 순망가 이제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54%가 넘으면 정어리 TV에 1억을 기부하겠다. 54% 넘어야 돼요. 지금 댓글을 주셨는데 이분 성함이 마선옥님이네요. 이제 선마 이렇게 쓰셔서 근데 이제 아이디가 선마인데 제 이름은 마선옥입니다. 58년 개띠 LA에 살고 계시대요. 어제 2부 못 보고 잤는데 오늘 재방송 보니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54% 넘으면 진짜 1억 기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은 이제 우리는 항상 51대 49 이렇게 박빙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겸손하게 압승이 아니라 간절하게 필승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한 55대 40 정도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백운기 TV 위해서 한 번만 제가 좀 오만해지고 싶네요. 55대 40
정도로는 가야 된다. 배우기 TV 위해서 오로지. 이번에는 예. 제가 보기에 그 기록을 분명히 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되는 집안 안 되는 집안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국민의힘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오죽 애 같으면 조선일보마저도 사설에다가 윤석열 제발 좀 탈당 좀 해라 이렇게 쓰겠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탈당을 어제 뭐 서종욱 변호사는 윤석열하고 좀 통하잖아요. 그래서 탈당해가지고 판을 흔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제 조용히 지나가요. 오늘은 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 대변인을 했던 이정현 전 의원도 나와가지고 윤석열 탈당하자 빨리 막 오늘 중에 해라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이가 그리고 김문수는 어떻게 할 거냐? 뭐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뭐 이러는데 탈당을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마는 탈당하면 윤석열이 기댈 데도 없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아주 막 딱 들러붙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석동현이를 저 시민사회 무슨 특별위원장 임명한 게 윤석열이 김문수에게 전화해서 뭐 화를 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에 대한 제스처다 이럴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이 뭐 탈당?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성 별로 안 높아 보이고요. 심지어 전환길 강사 지금은 뭐 이제 자기가 강단에서 은퇴했다라고 하는데 전환길 씨가 자기 자신이 직접 윤석열과 소통을 해봤더니 윤석열은 오히려 자신이 당에 남아 있는 것이 선거를 위한 길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 남아있는 것이 선거를 돕는 길이긴 한데 그게 아마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돕는 길이 아닐까. 왜냐하면 조이대 그런 사법 쿠데타로 민주당 당원이 증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선거를 돕기 위해 또 김건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 봐. 김문수 후보한테 예. 그 문제가 될까봐 와 알뜰히 그래서 챙기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부 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돕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선에 영향 맞잖아요. 영향 맞죠. 김건희가 만약에 출석을 하면 국민의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털고 정상적인 간다. 판단을 못 하잖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자신들도 판세를 읽었는지 이재명 후보를 돕는 길에 발벗고 나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이 탈당을 하고 김건희가 출석을 해서 수사를 받는 최소한의 공정이 통하면 김문수 후보에게 부담이 덜할 텐데 정반대로 정반대죠. 김문수 후보한테 민폐가 된다. 알뜰하게. 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완전히 과대망상에. 자기가 극우 수령으로서 내가 다 힘을 합쳐야하기 때문에 자기도 남아 있어야 돼요. 자기가 탈당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무리들이 다 탈당함으로써 국민이 망하는 거야. 지켜야 돼.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역대 최고가 나올 것도 기대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역대 최저가 나올 것도 저는 주목합니다. 아마 처참하게 나올 거예요. 예. 아무리 TK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내란당에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깨어나는 TK를 깊이 들여다봤는데 그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분들 아닙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반드시 혼을 내주겠죠. 야자나무님 무슨 소리예요? 55에서 65% 보고 있어요. 네. 56도님 앵커님 1억 받으시면 저 100만 원만 주세요. 약속하시면 일당 100표는 모아보겠습니다. 에이 제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당 100표 모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걸로 그리고 약속하면 법에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유권자 걸린다고 해주세요. 유권자 매체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또 PJSCVN2017 아이디가 어려운 분인데 이분 재미있는 글을 주셨네요. 슈퍼챗이랑 보내셨는데 지기현이 간 샤로마 그게 샤로마예요. 룸 가본 1인입니다. 본인 가보셨대요. 일반은 320 이상, VIP 룸은 인당 450입니다. 인당.
여보 미안해. 야, 그랬다 진짜 와이프가 알면 뒤질 텐데요 잘못하면. 그래서 야. 아이들을 저렇게 어렵게. 그렇네요. 아무도 몰라보기 그러실 수 있겠네요. 자, 그 여론조사를 살펴봤고 되는 집 안 되는 집인데 이게 상징적인 거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지요. 오늘 지난번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사국 의원이 아직 민주당에 입당은 안 했죠.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참 윤여준 장관을 비롯해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까지 다 이렇게 함치는 것을 보면서 빨간색이면 어떠냐, 파란색이면 어떠냐, 지금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상욱 의원이 와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다라고 했던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이제 상징적인 건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움직임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정말 이 당에 진절머리 난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나간 뒤로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성이 글러먹었느니 뭐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악담을 퍼붓는 곳이 지금 그 당입니다. 이건요, 정당을 떠나서 인간적인 기본마저도 안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뭐부터 볼까요? 김상욱 의원의 그 지지 선언부터 한번 볼까요? 예. 21대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의 지지 선언은 정당 가입 등 제 거취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만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또 직면한 국가 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에 이재명 후보를 21대 대통령의 적임자로 공개 지지합니다. 네. 신유진 변호사님, 네. 들으신 소감. 진짜 이 김상욱 의원이 이 계엄 이후로 계속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된 의원입니다. 사실 나갔다가 다 함께 국힘 퇴장했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받았는데 뭐지? 그렇지만 돌아는 왔는데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건 아니었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렇게 주목을 받고 국회의원의 행보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이거를 아마 실감했을 거예요. 절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옳은 길을 가면 국민은 칭찬을 준다, 당과는 관계없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라는 길, 옳은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응원하고 박수를 보냈는데, 본인의 거취와 상관없이 이재명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후보라고 말하면서 공개 지지하는 저 장면이 아마 이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분의 인생은 계속 옳은 길로 가는 것이 그려집니다. 네, 응원합니다. 국회의원이니까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죠. 그 헌법기관의 결정, 그다음에 행동, 이 존경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일관되게 오는 이 모습 뒤에는 김상욱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울산 남갑이더라고요. 예. 저는 지역 구민들도 김상욱 의원에게 얼마나 많은 의견을 전달하겠어요? 저는 그 지역에 깨어있는 분들이 김상욱 의원에게 힘을 줬을 것이다. 그게 저는 더 주목할 만한 일이다. 물론 울산이라는 곳에 진보 세력이 구청장도 당선이 되고 이미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거예요. 무조건 PK, TK라고 해서 보수를 그냥 눈 감고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 깨어있는 이성, 극단 지성이 분명히 작동이 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이 결단, 용기의 뒤에는 이 김상욱 의원을 밀어주고 박수를 보내는 지역 구민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 감정도 깨지고, 그다음에 이 태극기 부대 같은 그런, 또는 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일베 같은 뭐 이런 맹목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치나 파시즘 막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오히려 덜어주게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행동이고 용기다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다른 의원보다 훨씬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게요. 굉장히 젊은 의원입니다. 거의 80년생이다. 예, 그러니까 40대 초반인가요? 그러면 네. 40대 중반인가요? 중반 넘. 예, 그리고 이준석 쪽으로도 갈까 고민도 중간에 잠깐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도 만나고 이재명 만나고 싶다. 근데 최종적으로 갈라치기하고 이번에 10대 공약 때 내는 거 보면 비전이 없는 이준석보다는 그래도 국민 통합과 경제 민생 살리기로 하는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할 비전. 10대 공약을요, 블라인드로 해서 이렇게 설문해 보면 이재명 후보 공약이 지금 점수를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누구 공약인지 다 지우고 모르는 사람들 뿌리면. 그래서 김상우 의원이 정말 큰 결단해 주신 것 같고요. 울산에서 그러면 이제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하고 민주당 김태선 의원까지 울산에 이제 민주중도 개혁 블록이 3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울산에 또 바뀌는 거고요. 그렇게 PK가 또 바뀌고 그러면 정말 국민통합의 새 시대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2030, 40 젊은 세대들에게도 김상훈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아주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진짜 너무너무 잘 결정하셨다. 꼭 민주당 입당 안 해도 좋은데 이번 대선 같이 하고 정말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분이 이재명을 처음부터 지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하니까 국민의힘에서요. 단톡방에서 보셨죠. 너 이놈 뭐 거의 멱살잡이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나가라. 온갖 모욕과 압박을 엄청 당했습니다. 극우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권성동이 한번 찾아보세요. 권성동, 김상호에 대해서 계속 이러면 우리 당에서 같이 못 데리고 간다. 차라리 나가야지 이런 말까지. 홍준표 최근 홍준표를 막 따돌리는 거 못지않게 김상호는 그렇게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호는 결국은 탈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조건에서는 어떻게 김문수를 지지합니까? 비상계엄을 비유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는 너무 잘했다. 너무 기쁩니다. 예. 네. 저는요, 그 김상욱 의원 그동안 이렇게 쭉 하는 행동을 봐가지고, 아, 내가 이 당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 물론 이제 내란을 일으키고 그거를 옹호하고 그런 모습에 대한 실망이 컸겠지만,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실망스러웠던 순간은 윤상현이가, 야,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 말이 가장 결정적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들던데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윤상현 본인의 무덤을 판 얘기고 그게 윤상현이라는 정치인의 바닥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리고 윤상현은 그 얘기 이후에 더 내놓고 윤석열에게 김건희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걸로 본인의 정치 행로를 더 끌고 갔죠. 좀 그런 점에서 그건 윤상현 때문에 김상욱이라는 정치인이 더 돋보인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그걸 아마 윤상현은 모를 거예요. 모른다는 게 더 불행인 거고요.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그래도 이 파시즘이나 아니면 극우 세력들이 설 땅이 저는 이미 막 굳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걸 이번 내란 계엄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시 동시에 그것도 역시 밀어내고 있는 그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홍준표 시장이 정말 이 당 너무 실망했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실망했겠습니까? 홍준표가 안 돼서만 실망했겠습니까? 그 뒤로 김문수가 됐는데 거기에다 대고 한덕수로 바꾸려고 그 지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안 됐을 때 그걸 보면서 야, 이 당은 정말 희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탈당하고 떠났는데 거기에다 대고 권영세 이자가 인성 이야기를 해요.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이 당에서 2번의 대권 도전, 2번의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 당선 한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요.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거기다 인성 얘기를 해요. 근데 권영세 이자가요. 인성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언제 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진걸 소장님? 이재명 아니요. 후보를 이자가요. 제가 우회할 이제 때 보여드릴게요. 맨날 쓰던데. 윤석열이 영입했잖아요. 아, 그때도 한번 그때 윤석열이 인성이 좋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인성의 기준이 나오네.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특히 인성면에 있어서는 이 아주 훌륭한 후보입니다. 뭐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좀 쌍욕이랄까 무슨 법카 무슨 이런 거 쭉 나오듯이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또 정의관념도 굉장히 강하고 이 법을 지키는 거는 물론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완벽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 후보는 진짜 믿을만하다. 대통령 되기 전하고 된 후에 많이 바뀐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전혀 변화가 없을 그야말로 인테그리티라고 할까요? 일관성, 진정성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아주 제 명예를 걸고 보증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네, 난리를 떨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윤경호 소장한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보증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신 있게 보증한다고 그랬으니까 보증인이 연대보증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좀 적어봤어요. 예의도 바르고. 예의 바른 놈이 기차에다 구둣발 올립니까? 예의 바른 놈이 말끝마다 경로하고 욕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합니까? 정의관념? 법 지키는 것은 완벽하대. 그것도 인성이 훌륭하다는데 도대체 저자의 인성은 뭘까요? 그러니까 권영세 인성 기준이 이제 저기에 담겨 있는 건데 전 본인한테 직격하는 얘기 하기 싫어서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한 얘기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른 전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이거 참 어떡하죠? 윤석열이가 검찰 할 때도 포악하기 그지없다는 소문은 자자했습니다. 그 댓글 사건 수사에서 좀 주목받을 그때도요. 윤호준, 윤대진 형제 다 봐주고 자기가 친한 사람 싹 봐주고 자기가 한번 제물로 삼는 사람은 막 포악하게 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죽하면 그 신정아 씨가 자기 책에다가 얼마나 무섭게 하고 협박을 하길래 자기가 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밝혀놨잖아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국회의원한테도 야야 새끼야 새끼 함부로 한자고 제가 입으로 말해봐야 권영세, 권성동은요. 권성동이 대구에 가서조차도 야유와 손가락질을 받았잖아요. 권영세, 권성동이 지난번 한덕수를 옹이하려는 쿠데타 이후에도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분위기다. 어떻게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권성동이 지금도 선대위원장인가요? 그 완장을 차고 유세를 하러 다니며, 그리고 그런 이 조롱과 지탄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전혀 못 들은 척 할까. 그런 게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권성동과 권영세를 계속 방어하다 보면. 저는요, 권영세보다도 더 정말 징글징글한 게 권성동이에요. 가증스러움의 끝판왕입니다. 권성동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비위가 좀 약하신 분들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잠깐 소리를 죽여도 돼요. 권성동이가요, 홍준표 시장한테 기나긴 정치 여정에 있어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노여움은 오롯이 저에게 담아주십시오. 검찰청에서나 국회에서나 제가 본 홍준표 선배님은 언제나 단연 군계 일하계셨고 조직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늘 선배님을 따라다녔고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선배님의 그 탁월함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연병하고 있지. 이게 뭡니까? 참 정말 이 어떤 끝판왕을 보는 것 같아요. 끝판왕을.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또 오늘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차라리 노무현을 따라서 민주당을 갔더라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검사가 정계 입문할 때 양쪽에서 다 이때 이제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으니까 콜을 받았죠. YS가 야 이쪽으로 와, 너는 고향도 그쪽이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노무현 쪽에서도 같이 하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신한국당으로 가기로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홍 검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화를 냈대요. 그랬는데 그걸 다시 떠올리면서 차라리 그때 노무현을 따라서 민주당을 갔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더럽게 끝나지 않았을 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죠. 저는 아니 공준표 전 지사님 지금부터라도 정말 한민현 중도보솔로로 막말과 맞는 말을 동시에 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만말, 막말. 맞는 말 가끔 막말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정작 그 처절한 깨달음으로 정말 어른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요즘에요. 옛날에 뭐 우리가 뭐 함석헌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 이제 DJ도 돌아가시고 YS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홍준표 지사님 지금이라도 중도와 개혁과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맞는 말만 계속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국민으로부터 다시 옛날에 그 주목받던 호감이 회복되지 않을까 부탁드려봅니다. 사르트르인가요? 네. 사르트르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B는 birth예요. 탄생. D는 death예요. 죽음. 그 사이에 C는 choice예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계속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네, 정말. 저는 사르트르가 이제 B하고 D 사이 C라고 하니까 옛날에 그 계약동굴 유명했잖아요. 시몬 르 보바르인가요? 그래서 그분인 줄 알았습니다. 또 그런 선택을 했죠. 여러분, 그분과 계약동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선택을 잘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좋은 선택으로 새로운 나라 앞당겨 보도록 합시다. 오늘 2부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봅니다. 이제 그날이 5월 그날이 다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5월 광주 의미가 더 새록새록 와닿는 그런 날입니다. 5.18 45주년을 앞두고 강기정 광주시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행사 준비를 아주 많이 하고 있던데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정어리몰 70만 구독자 돌파 이벤트 소개를 개그맨을 지원했던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부탁해요. 네, 정어리몰에서 70만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다시는 없을 이벤트입니다. 지금 보이는 순살 장어탕 1+1인데요. 야, 가격이 이 70만 구독 이벤트이기 때문에 7700입니다. 7700. 1+1인데 7700. 여러분, 이 장어탕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맛으로 검증해 주셨는데 실제로 드신 분들이 힘이 난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제품이에요. 1+1 이벤트 이 순살 장어탕은요, 단백질은 더 높이고 칼로리는 낮춰서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정어리몰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 3만 원짜리 3만 원 상당의 고급 보조 배터리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사은품으로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장어탕 1+1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언양 불고기나 곱창 등 같이 구매해 주셔서 5만 원 이상 가격을 구매하시면은 보조 배터리까지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어리몰 5만 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으로 이 보조 배터리를 보내드리는데요. 지금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 대상자들을 모두 취합해서 5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니까 빨리 왜 안 주냐고 독촉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주시면은 모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몰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공식 호스트. 네. 예, 신유진 변호사님. 예, 여러분 정어리몰에서 특별히 준비한 특가 이벤트 7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용경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